원리는 같은데 방향만 반대입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되게 사실은 그 전기도금을 제가 그 공장을 조금 해보고 일본에서 그 크롬 전기도금 한 이것들 기술을 받아 우리가 공장 차려가지고 해보고 했는데 크롬 그 원재료하고 이런 것들 전부 일본 수입 다 합니다. 하고 우리나라는 생산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으니까 일본에 가까이 있으니까 그걸 수입합니다. 저렴하게 수입을 할 수 있죠. 그래 어쨌든 간에 그거 해가지고 전기로 이제 전기도 이렇게 도금하려면 그 전기 특성에 맞춰가지고 그 전기 장치를 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래됐습니다. 한 30년 되나 오래됐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방향이 이쪽에서 철이용과 전자를 내놓는 것이 바로 전해질에서 양극부에서 반응입니다. 거꾸로 되면은 전기도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고방식 전환을 조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금속 자체가 떨어져 나오고 전자를 내놓습니다. 산성용액에서 심지를 할 때 응급은 수소 이온이 전자를 받아 수소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산소가 수소 이온과 또는 전자를 받아가 물이 되는 이런 과정입니다. 산성용액. 이 용액이 상승이냐 중성이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성이라는 것은 수소 이온 성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든 거 아닙니까? 산소가 있는 중성용에서는 산소와 물과 전자가 반응해서 수산화 사실은 이 산성, 준성, 알칼리성 이런 것들도 좀 pH로 이렇게 그걸 해야 되잖아요. 알칼리성 용액 같은 경우는 NaOH 뭡니까? NaOH 수산은 나트륨이죠. 철하고 철이온과 전자가 합쳐서 NH2FeO2 플러스 수소. 되게 이제 수소보다도 이온화 경량이 적은 금속은 산성용에서 수소를 발생하면서 부식을 일으키지 않습니다만 수소보다 이온화 경량이 큰 금속은 산성용에서 수소를 발생하면서 부식이 됩니다. 그게 이제 밑에 여기 이온화 경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뭐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많이 외우고 그랬죠? 안 했습니까? 이게 다 학교 다닐 때 다 외우고 그랬어. 이쪽으로 가면 이제 금은 백금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금속 재료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학자들이 이 옛날부터 이런 걸 쭉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론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뭐 일본이 그 서양 기술을 먼저 받다 하더라도 서양에서가 기술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이제 일본에서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또 재빨리 연구를 해서 이제 이렇게 많이 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고 일본도 기술이라는 것도 공학이나 연구 분야도 어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노벨상 받을 사람이 평화상 말고 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여건이 조금 잘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머지않아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본은 로비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로비를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일본 사람 로비를 많이 합니다. 노벨상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벨상 이거 하는데 위원 하는데 로비 사무실이나 이런 거 만들어놨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런 영향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잘 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일본 사람들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노벨상 받고 한 일본 사람 중에 그런 것들이 가끔 나오긴 합니다. 그런 것보다 정당하게 내가 볼 때는 노벨상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마 이수진 장군 만든 거북선 같은 경우 노벨상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아이디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일본에 이제 배들도 있고 우리나라 판옥선도 있고 했지만은 거북선에 새로운 개념으로 배를 만들다 보니까 일본이 이 바다를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못하고 그렇게 크게 그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게 이수진 장군이거든요. 그런 것도 대단한 아이디어입니다, 사실. 우리는 본래 그런 DNA가 좀 있는 것 같아요. DNA가 있습니다. 저 울산이 왜 커졌습니까? 울산이 옛날에 조그만 시였는데 왜 커졌습니까? 현대그룹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현대그룹에서 그 옛날에 고 정주영 회장께서 돈이 없어 영국에 돈 빌려 가서 그 당시에 그 영국 사람이 돈 빌려 주는 사람이 자꾸 이제 이게 실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어떻게 뭐 조수소를 만들고 수주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내놓은 게 뭡니까? 그 당시에 집회에 거북선이 돈이 있었어요. 그걸 내미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런 걸 해서 일제 크게 물리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빌리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런 게 사실은 우리 한민족한테 그런 아마 DNA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노벨상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노벨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지만 그 원래 뭡니까? 화약 아닙니까? 화약 아닙니까? 그 곧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지각하게 부풀하다 보니까 이게 뭐 하다가 떨어뜨려가 흙에 있는 걸 가지고 그걸 실험해 보니까 아 이게 이제 화약 성분 그대로 있다 해가지고 이게 그걸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래 목적은 공사하는데 크게 뭘 기여하기 위해서 화약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전쟁에 사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명피해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 노벨상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서양에서 만들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양에서 그 무슨 이름 붙이가 상 이런 게 있습니까? 예? 동양에서 뭐 이름 붙이가 무슨 법칙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럼 제가 여쭤봅니다. 자, 뉴턴의 법칙 있죠? 그렇죠? 파스칼 원리 있죠? 베브르의 정리 있죠? 뭐 다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럼 동양의 이름 붙이가 무슨 법칙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예? 그 젊으신 분들은 책을 좀 많이 읽으십시오. 책을 많이 읽으십시오. 책에 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다 나옵니다. 책을 좀 많이 읽으십시오. 요즘 젊은 사람들 휴대전화 갖고 뭐 스마트폰 갖고 책을 좀 많이 읽어요. 책을 많이. 옛날에는 책 경시대 뭐 그런 것도 했는데 요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책을 좀 많이 보십시오. 도움이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양하고 서양하고 문화 형성 자체가 다릅니다. 디젤 엔진, 디젤이 뭡니까? 디젤 엔진 할 때 디젤. 뭐 사람 이름이거든요. 루돌프 디젤이라는 사람이 원래 프랑스 뭐 해가지고 이 독일 가가지고 이스라엘에서 프랑스하고 독일 붙었잖아요. 그 디젤 엔진을 만드는 겁니다. 디젤 엔진 지금 대표적으로 시내 다니는 차가 뭡니까? 경유를 사용한 그 엔진은 전부 디젤 엔진입니다. 그거는 점화 플러그가 필요 없거든요. 압축만 하면은 압축된 공기 온도가 높아져가지고 연료를 분사하면 바로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터리가 있는 것은 실내 등을 켜고 어쩌고 한 건데 필요한 것이지 점화를 하기 위해서 불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가솔린 것이나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점화 플러그가 있어야 돼요. 스파크를 만들어내야 돼요. 디젤 엔진 자체가 부품 하나 줄인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선박 엔진을 잘 모르잖아요.
엔진 자체가 엄청나게 큽니다. 한 기통에 7,500마력, 8,000마력 이렇게 냅니다. 라인업 신 하나에. 그럼 10개 같은 8만 마력이잖아요. 어떤 대형 컨테이너에서는 뭐 2만 TU나 15,000 TU 넘어가는 같은 경우는 14만 마력 이렇게 나갑니다. 마력이라는 말도 독일에서 만들어냈거든요. 왜냐하면 독일 사람들은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어가 유럽 사람들은 말을 타고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말 힘을 측정을 했습니다. 영국하고 독일하고 말 힘을 측정을 해보니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영국은 76kg을 이렇게 물을 깃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마디다 그래 했는데 독일은 75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독일 엔진 자체가 발달하다 보니까 독일 마력을 그대로 씁니다만 지금 현재는 자 마력 대신에 뭡니까? 킬로와트로 씁니다. 말 힘을 갖고 평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1kW, 1W, 1m 1뉴턴으로 봤을 때 1m 간 그걸 해가지고 계산해서 킬로와트로 표현해요. 아직까지 습관적으로 말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PS가 페르더스트렉트에서 독일 말로 말이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민족이다 보니까 전부 스스로 살아남아야 됩니다.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법칙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뉴턴도 마찬가지고 파스칼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됩니다. 베르누이 그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동양문화가 농사 짓잖아요. 벼농사 짓고 하는데 인맥 이거 다 주위도 보고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어울려가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눈치를 이렇게 뭐 혼자 뭘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어울려가다 보니까 이런 법칙가 뭐 법칙도 없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게 상대적으로 유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양문학에서 뭐 이런 붙여가지고 법칙이 안 나오잖아요. 플라톤, 뭐 아르키메데스 다 이런 붙이잖아요. 그 동양문학 그런 거 없잖아요. 그 문화권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죠. 요즘 모르겠는데 그 감자 이런 거 튀김 이런 거 보면 원래 프랑스 그쪽 이 원산지대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 당시에 그 감자를 많이 먹었습니다. 영국도 감자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런 문화권이 좀 다릅니다. 그건 다 책에 있습니다. 책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책을 좀 이렇게 제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책을 좀 많이 보시면 좋습니다. 많이 보십니다. 그 만화도 재밌는 만화 많잖아요. 먼 나라 이웃 나라 이런 만화 같은 거 재밌잖아요. 역사 이야기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보면 만화 보면서도 역사 공부 다 되는 겁니다. 뭐 이야기가 조금 다른 쪽으로 가버렸는데 그래서 이런 개념 이런 것들도 사실 유럽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정의가 돼가지고 일본을 넘어서도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제 좀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기다려 봅시다. 그 다음에 크롬이 12% 이상 합금할 때 스테인리스강이 됩니다. 이게 이제 스테인리스강이 처음에 만들어진 나라가 영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인데 옛날에 어떤 그 사람이 폐철을 이렇게 모아놓은 장소가 있었는데 영국에 좀 비가 많이 오고 안개 많이 끼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검수 뭐 반짝반짝한 게 하나 보이더랍니다. 그래 보니까 자 그게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12% 이상 크롬이 들어있다 보니까 그게 몸이 안 쓴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자 스탠드가 그 개발되기 시작한 시발점입니다. 사실 뭐 우연히 알았잖아요. 우연히 알았나. 그래서 지금 현재는 12% 이상 합금했을 때는 농약 쓰는 스테인리스강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건 SP 황과 인은 산성용에서 속도를 증가시킵니다. 이것은 대개 이제 이런 이온 자체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식을 일으킬 수 있는 활성 역할을 많이 하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부식 속도가 증가됩니다. 근데 AS 합금량에 따라 부식 속도가 변하는데 AS가 뭡니까? AS 이거 알 필요 없습니다. AS
비슷한데 이거 별로 나와 있긴 한데 별로 이게 우리 잘 쓰지 않는 금속이잖아요. 잘 사용하지 않는 금속 성분이잖아요. 넘어가도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성용에서 온도가 밀폐계에서는 30도씨 증가하게 되면 불식속도가 2배, 개방에서 80도에서 최대 불식속도가 된다. 이것은 사실은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어떤 실험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나온 자료인데 결국 뭐냐면 중성용액이라 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부식 속도가 증가합니다. 왜? 그 분자 운동, 원자 운동이 활발해지잖아요. 온도 올라가면 활발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 금속 입자를 빼낼 수 있는 이게 운동이 활발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밀폐계 개방계는 어떤 걸 뜻하는 건가요? 밀폐는 뚜껑을 닫아놔가지고 다른 데가 뭐 안 되는 것이고, 밀폐. 네. 염산은 용액은 10도씨 증가할 때 불식속도가 2배로 증가하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염산이라는 게 뭐냐면 Cl이온입니다. Cl이온. 그 Cl이온 자체가 그 원소 주기율표에서 이제 나오는데 저 이온 자체가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은 부식이나 이런 쪽에 아주 좋지 않습니다. 염소 이온 뭐 좋은 게 있습니까? 염산 이런 건 뭐 어떻습니까? 염산. 요즘 모르겠는데 이제 좀 냄새 좀 독하잖아요. 옛날에는 그 화장실 그 소변 변기나 이럴 때 스케일 묻었을 때 염산을 닦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요즘은 안 하죠. 요즘 다른 것도 계속 나오니까요. 미생물 부식이 있는데 이것은 이중도 탱크나 다른 이렇게 그 항공기 연료 탱크 이런 등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부식 이론에 의해 가지고 부식이 현상을 설명을 할 수 없는 부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거듭 연구를 하다 보니까 현기성 박테리아나 호기성 박테리아 해가지고 부식이 일어난다는 것이 최근에 이제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황산염 박테리아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응급 반응을 촉진해서 부식 속도를 증가시킵니다. 응급 반응이 촉진되게 되면 상대적으로 전자가 많이 하기 때문에 양극에서 부식이 진행돼서 더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죠. 농담전지 현상으로 인해서 농도가 차이가 나게 되면 농도가 높은 쪽, 높은 쪽과 낮은 쪽 사이에 차이해 가지고 농도가 동일하게 되기 위해서는 농도가 낮은 쪽과 높은 쪽 사이에서 전자 이동이 이동을 해가지고 전지가 형성되는데 이것이 결국은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과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부식이 상대적으로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농담전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사실 이게 농하고 담, 농은 농도가 높은 것이고 담은 농도가 낮은 거잖아요. 호기성 박테리아는 이게 사실은 있는데 주로 미생물 부식이 문제가 되는 현기성 박테리아, 그중에서 황산염 박테리아 이게 제일 주로 문제가 많이 일으킨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혁기성이에요? 현기성이에요? 현기성입니다. 현기성. 교재에는 혁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교재 조금 고치세요. 현기성을 고치세요. 그러니까 못한데. 하다 보니까 오타가 종종 있고 띄어쓰기 좀 안 맞는데 좀 있습니다. 좀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좀 고쳐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황산염 반응 박테리아 해서 SRLB, Sulfide Reducing Bacteria 이렇게 해서 SRLB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양극 반응은 철이온과 전자를 내놓습니다. 이렇게
나고 언급 반응에서는 물 8개가 언급 반응에서 수소 이온 8개와 수산 이온 8개로 이렇게 나눠지고 이 8개 수소 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수소 원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수소 원자가 결국은 박테리아에 가지고 SO 마이너스 이가 SO4 마이너스 이가와 수소 이온이 반응을 해서 마이너스 2 황산이온과 물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SO4 마이너스 이가가 S 마이너스 이가하고 그 다음에 산소 4개 해서 여기 합쳐서 가지고 물이 되고 결국은 요게 부식을 일으킬 수 있는 반응인데 결국은 Fe 이가와 S 마이너스 이가 해서 FES가 되고 결국 이것을 보면 3Fe 플러스 6OH에서 FS 요포가 되는데 결국은 요것과 요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4Fe 플러스 4H2 플러스 SO4 마이너스 이가 해서 이가 해가지고 결국 3몰의 FeOH2와 FS 수산물을 만드는 건데 결국 이게 수산화 철이 3몰 FS 황산철이 1몰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산화물하고 황화물 자체 비율이 요 식에 따라 가지고 3대1 정도 됩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이론 이렇게 돼 있긴 합니다만 좀 드문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pH가 4에서 10 같은 경우는 금속 철 자체 표면에 FeO, NH2O가 산화피막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산 장벽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식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pH가 4 이하로 산성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FeO, NH2O가 분해가 돼서 상대적으로 부식 속도가 증가합니다. 즉 수소 이온 자체가 상대적으로 많아지다 보니까 이것이 장벽 자체를 분해해서 부식 속도가 증가됩니다. 그 다음에 pH가 10을 넘게 되면은 알칼리성을 대물해서 상대적으로 분홍대 피막이 만들어지므로 부식 속도가 감소합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 여기 이제 pH고 여기 부식 속도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 부식 속도가 pH가 10 이상일 때는 상대적으로 작아진다만 4 이상일 때는 부식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이 사이에는 부식이 억제되는 4에서 10 사이는 억제되는 요건 이제 전체적으로 이것은 그 철강에만 드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금속 재료에 대해서 되게 이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만 봤을 때는 그 강염기성이 산성보다는 부식이 덜 발생하게 되겠네요. 예,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이거랑 별도로 수소 원자나 수소 이온 같은 경우에는 부식과 혹시 연관이 있나요? pH랑 그 산성이 높다는 것은 수소 이온 자체가 높다는 거 아닙니까? 예. 수소가스랑은 혹시 관련이 있을까요? 수소가스요? 예. 수소가스하고 이온은 다르죠? 예, 저희가 말을 잘못했는데 수소가스랑 혹시 부식과 이렇게 상관관계가 좀 있나요? 가스 상태하고 수소 이거는 용액 속에 있는 물이거든요. 예. 용액 속에 있는 물이고 수소가스는 그냥 대기 중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수소가스 대기 중에서는 부식을 이렇게 일으킨다는 거 하는 것은 별로 없고 또 그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좀 드물잖아요.
수소를 어떻게 주로 이용하는 거가 있습니까? 저희 제품 그 중에 이제 수소 만드는 스택이 있는데 네. 그쪽에 이제 어쨌든 순수를 넣어서 전기분해를 하면 수소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때 수소가 나오는데 그 수소가 저희 내부 플라스틱 말고 금속 재질 다른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부식이 어떤 상관이 있는지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어떤 뭐 과정인지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소 자체가 그 기체가 이렇게 지나간다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용액이 아니고 기체 상태에서 부식은 아무래도 액체 상태보다 부식이 극히 적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본래 이 부식이라는 것은 되게 용액 자체 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대기 중이나 이런 데 별로 크게 문제되는 건 상대적으로 아니거든요. 대기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오랜 동안에 그 노출됐을 때 그게 몇 년 사이나 10년이나 이렇게 오랜 동안 노출됐을 때 문제가 되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 용액 속에는 그렇게 당장 문제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바닷물 속하고 바다 위에 수면하고 부식 속도가 어떤 금속을 똑같이 놔둬도 차이가 많이 나죠. 물 속에는 아무래도 그 염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요온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기중보다 부식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는데 대기중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용액 자체가 존재를 해야 용액 속에 수소 이온이 들어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공기 중에 있는 대기 중에 있는 수소 자체가 문제가 돼가 부식을 일으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좀 드물고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수소 자동차가 나온다면은 물 전기분 해가지고 수소를 만들어서 그걸 태워가지고 그 에너지로 지금 현재는 배터리 충전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그게 배터리 안 하고 그게 바로 동력으로 이렇게 되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수소 가스잖아요. 수소 가스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다른 그 복합재료나 뭐 그런 걸 이용한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되는 그런 걸 아마 연구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제가 좀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재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워낙 종류가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 금속 재료 자체도 이 재료를 해서 만드는 것은 그렇게 종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같은 것도 일본 수입해야 되거든요. 우리 지금 현재 철강 재료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냅니다만 그 외에 다른 금속 재료 자체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좀 쉽지 않습니다. 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설비가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럼 설비를 투자한 사람은 그게 장사가 돼야 되거든요. 돈 들여가 수입하는 것보다 비싸게 치면 누가 사겠습니까? 안 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데는 사실은 우리하고 좀 달리 정부 지원을 상대적으로 중국도 마찬가지로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조금 그렇게 미흡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한두 가지 분야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산소 확산이 부식을 지배하는 경우 유속이 증가하죠. 산소 확산이 부식을 지배할 때는 유속이 빨라지게 되면 산소 자체가 다른 금속 이온과 반응을 해서 부식 속도를 증가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속도 이상이 되게 되면 이게 산소 자체가 산화피막을 만들기 때문에 부동태가 되어서 부식 속도가 감소를 하고 지금 현재 요 그림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한 년이다만 속도가 빠를 때는 부식 속도가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l-이온이 존재할 때 유속 증가에 따라 계속적으로 부식 속도가 증가합니다. 염소 이온의 피막 파괴 혁명. 이게 할로겐적 이온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예.
할로겐 점유는 어떤 겁니까? 안정적인 거. 예, F, 플로린, Cl, 염소, 플로. 네. 이런 것들 원소 주기율표에서 17쪽인데 전체적으로 전자가 8개 들어있으면 외곽에 전자가 8개 있으면 안정된 물질입니다. 불활성 기체, 비활성 기체입니다. 아르곤, 뭐 헬륨 이런 거, 헬륨 2개 들었지만 그런 것들 아르곤 용접하잖아요. 그렇죠? 아르곤 용접하면 이 특된 봉하고 사이에 아르곤 가스가 들어가는데 온도가 3, 4천도 가까이 돼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거든요. 불활성 기체이기 때문에. 전부 전자가 바깥에 외곽에 8개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은 7개 있습니다. 요것은 7개이기 때문에 전자 하나만 딱 잡으면 안정된 물질이 되기 때문에 부식 속도와 부식이 엄청나게 잘 되는 겁니다. 반응성이 아주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HCl, HF 뭡니까? HF. F가 불소 아닙니까? 불소. 불화수소. 그게 그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부식 속도 엄청나게 높습니다. HCl도 부식 많이 되죠? 부식 많이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할로겐 전자가 하여튼 외곽에 7개 있다 보니까 안정된 물질이 되기 위해서는 반응성이 아주 큰 겁니다. 그래서 되게 불활성 기체라는데 이렇게 말이 조금 그래서 비활성 기체라 이런 말을 씁니다. 비활성 기체. 우리말로 하면 불활성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비활성 기체라는 이 말을 쓰긴 한데 어떻든 간에 이런 것은 다른 거하고 잘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만 할로겐은 하나만 잡으면 되기 때문에 부식속도 엄청나게 빠르고 이런 이온이 들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부식에 대한 문제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불화수소를 가지고 어디 하는 겁니까? 뭐야? 휴대전화 한번 만들 때 부식시키고 할 때 불화수소 쓰죠. 그 이야기 안 듣습니까? 이 부식이 아주 뭐한 금속이라도 이게 하면은 이게 녹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산소 확산이 부식을 지배하는 겁니다. 염분濃도인데 NaCl을 증가로 해서 부식 속도가 증가하는데 이때 3%일 때 NaCl이 3% 농도일 때 부식 속도가 최고로 됩니다. 요게 이제 그 그래프입니다. 근데 그 이상 NaCl 농도가 더 증가하게 되면 산소 용해도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서 부식이 감소되는데 쉽게 말하면은 소음 성분이 많다 보니까 산소 자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어져 버린 겁니다. 적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식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일 때 부식 속도가 최고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닷물에는 평균적으로 염분 농도가 3.5%. 그러니까 부식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농도가 바로 바닷물입니다. 혹시 바닷물에 스테인리스 강성을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보신 적 있습니까? 만약에 원자력 발전소 같은 데 보면 되게 그 많은 냉각수가 필요하잖아요.
그 되게 바닥까지 있잖아요. 네. 울진이고 무엇이고 다 바닥까지 있잖아요. 그 냉각수를 전부 공급해가지고 이제 그 냉각시키고 배출해야 되는데 그런데 펌프를 뭘로 쓰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스테인리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피막 때문에 이 피막 자체가 강력하기 때문에 다른 물질 이걸 파괴시키지 못합니다만은 이걸 파괴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할로겐이죠. CL요, 마이너스요. 이런 것들은 이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닷물에 해수만 NaCl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이온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바닷물에서는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스테인리스 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않는 이유가 이런 NaCl 때문에 NaCl.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스테인리스는 뒤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스테인리스 강 종류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고 그것도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그 선택해서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생산되는 것이 되게 한두 가지 정도 이렇게 생산하지 다 안 만들어냅니다. 왜? 많이 팔려야 되니까 다른 성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가격이 비싸니까 안 사갑니다. 안 사갑니다. 그러니까 값싼 걸 내려가 쓰고 또 문제 생기면 또 다시 한번 갈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래서 되게 요걸 이제 용어로 전문용어로 산소 용해로 감싸는 것은 소음기가 많다 보니까 산소 용해로가 잘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소음 성분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식 자체가 감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응력부식 응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응력부식균열. 응력부식균열은 영어로 약자로 SCC를 표현합니다. 스트레스 코러스 크래킹에서 응력을 받고 있는데 부식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겁니다. 응력이라는 건 아시죠? 응력. 힘을 받고 있는 거. 응력. 응력.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힘을 단면직이 받고 있을 때 이때 생기는 것이 응력입니다. 응력의 종류 아주 다양합니다. 응력은 전지부식. 전지부식은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형성돼서 동일하게 되기 위해서 부식이 일어나는 그런 겁니다. 전이 변화가 나타나고 이로 인해서 전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전지부식입니다. 이것이 이제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면 이제 균열이 발생합니다. 응력 종류는 정적 응력. 정적 응력은 물건 자체가 여기 바로 이렇게 위에 이 놓여져 있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별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반복 응력이 문제됩니다. 반복 응력. 뭐 진동, 피로 이런 것. 피로는 말은 거의 안 들어있을 겁니다. 지금 응력 종류는 다양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변동 응력이니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고 응력을 받고 있는데 다시 그 반복 응력을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도가 어느 정도 높다 하면은 열응력에서 이만큼 응력이 있는 것이고 또 반복 응력을 이렇게 계속 받는 겁니다. 이게 뭐 자동차 엔진 같은 경우에는 그 상대적으로 연소를 함으로 해서 열이 엔진 자체 열이 있습니다. 그럼 열응력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응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엔진이 계속 왕복 운동하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응용을 받는 겁니다. 이 응용은 다양합니다. 여기에 이제 하늘색 부분을 보게 되는데 철강계입니다. 철강계. 모든 금속이 다 이런 건 아니고 철강계로만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철강재료는 전체 금속 중에 한 몇 퍼센트는 될까요? 우리가 통상 사용하고 있는 금속 재료 중에서 철강 재료가 차지한 비율은 한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90%? 네, 그 정도 됩니다. 90% 정도 됩니다. 철강 재료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BCG 금속 철강 재료도 다양합니다만 어떻든 간에 그 정도 됩니다. 철강 재료에서 하늘씩 이게 뭐냐면 이쪽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건 반복 횟수입니다. 이게 10의 4성, 10의 5성, 10의 6성 로그 잡입니다. 그런데 대개 철강 재료 같은 게 10의 7성 1000만 번 정도 반복을 하중을 받게 되면은 그 이상 반복 횟수를 받더라도 똑같은 선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복 횟수가 적게 되면은 응력이 커지고 이렇게 되면은 짧은 시간에 만약 10의 호수 같은 요 450 메가파스칼 정도에는 요 파란 부분, 하늘색 부분은 균열이 발생한 지 발생하고 흰 부분은 균열이 발생하지 않은지 한번 보십시오. 반복 응열 안 받는 게 얼마나 됩니까? 만약 다리 같은 거 한번 봅시다. 다리가 있습니다. 그럼 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 반복 응열 계속 받겠죠? 그렇죠? 자동차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반복 응열 다 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주위에 이게 움직이는 이런 것들은 되게 다 반복 응열 다 받는 어떤 형태든 간에 반복 응열 되게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부식 용액 중에서 반복 응열을 받게 되면 수명이 더 짧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필요한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차량이나 배나 운항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바닷물하고 공기하고 다 이렇게 마주치다 보니까 상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바로 응용으로 다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파란색 부분은 균열이 발생합니다. 부식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부식이 반복 응열을 받고 있는 가운데 부식이 계속 더 진행되다 보니까 보라색처럼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반복 응열을 받더라도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피로 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내려요. 피로 한도라는 것은 되게 아무리 반복하더라도 파괴되지 않는 피로 파괴되지 않는 최대 응력을 필요한 거라. 아무리 반복하더라도 반복 하중을 받더라도 응력을 받더라도 파괴되지 않는 최대 응력을 필요한 거라. 그럼 설계를 하려면 저도 피로 한도보다 아래쪽을 다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 응력을 잡을 때 반드시 피로 한도보다 아래쪽에 놓일 수 있도록 해서 그 응력을 가지고 저도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도라고 그러죠. 안전기술이라고 합니다. 보통 철강제로도 4나 5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명강 같은 경우에 SS400이라 칩시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400, SS400. 이 400메가파스칼인데 400에다가 만약 안전도를 5로 칩시다. 그럼 이 80 요걸로 설계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피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도로 가는 안전기술 가는 것은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또 사용 도중에 여러 가지 문제,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안전기술을 계산해서 이렇게 생깁니다.
만약에 킬로그램 다 하면 41 되고 요거 되고 8kg쯤 되겠죠. 그러니까 아주 낮은 응용으로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보다는 여유가 더 충분히 있는데 결국 사용 도중에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현상을 전부 고려를 해가지고 안전기수가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이런 건 일반적으로 구조물에서 대개다가 사용 도중에 피로를 받지 않는 경우는 별로 없을 정도입니다. 만약에 저장 탱크를 칩시다. 저장 탱크 안에도 화물을 집어넣었다가 뺐다 하더라도 요렇게 좀 될 수 있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그렇죠? 그런 거 다 일종의 피로 현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설계를 할 때 그런 걸 고려해서 안전교수 사용한다고 보니까 지금 사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이 제대로 안 지키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은 어느 나라 같은 데는 뭐 건물을 짓다가 무너지는 경우 가끔 종종 있습니다. 그때는 이런 것이 제대로 고려를 안 됐든지 하여튼 그런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중업력이 있는데 집중업력 요부터는 잠깐 쉬었다 일단 하도록